중국의 젊은 청년들이 분노하며 오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아오입니다. 1995년생으로 올해 30살이 되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두 분의 유일한 소망은 저를 통해 가족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들었던 말, 리아오, 너는 특별해. 우리 가문을 일으킬 아이야.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자랐어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남들보다 2배로 공부했어요.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책상에 앉았죠.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반에서 항상 1등, 고등학교에서는 학년 전체에서 3등 안에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쉬는 날도 없이 공부했어요.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할 때마다 다음에라는 말로 거절하곤 했는데 그 다음은 영원히 오지 않았죠. 2014년 대학 입시 결과가 발표되던 날을 잊을 수 없어요.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 중 하나인 칭화대학교 합격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처음으로 저를 끌어안으며 잘했다,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 생활은 여전히 공부의 연속이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청춘을 즐길 때 저는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공부했습니다. 학부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바로 석사 과정에 진학했어요.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미래가 밝은 분야라고 생각했거든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중국으로 몰려오던 시기였고 저같이 명문대에서 공부한 인재들을 뽑기 위해 경쟁할 거라 믿었습니다. 2020년 석사 졸업식 날 가족 사진을 찍으며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떠올랐죠.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긴 여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다. 좋은 직장 구해서 널 키운 보람을 보여다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이제 고생 끝, 낭만 시작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부모님께 걱정 마세요. 이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월급 받아올게요 라고 약속했죠. 제 머릿속에는 칭화대 석사 출신이라면 중국 어디서든 환영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대기업에 입사해서 좋은 월급을 받고 멋진 아파트를 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제가 언제 결혼할지, 손주는 언제 안겨줄지 계획하고 계셨어요. 고향에서는 친척들이 리아온의 집은 이제 대박 났다며 부러워했죠. 모두가 저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졸업장을 손에 쥐고 취업시장에 뛰어든 순간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취업의 문은 생각보다 훨씬 좁았고 경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칭화대 석사라는 타이틀이 더 이상 황금 티켓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되는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취업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잔인한 현실이었어요. 2020년 여름, 저는 모든 꿈과 자신감을 안고 취업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첫 한 달은 희망으로 가득 찼죠. 화웨이,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중국의 모든 대기업에 이력서를 보냈어요. 내가 칭화대 석사인데 한두 군데는 붙겠지라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거절 메일이 왔고 두 번째, 세 번째, 어느새 20개가 넘는 회사에서 거절 통보를 받았어요. 처음엔 운이 없었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대기업에서 안 되면 중견기업이라도 가자는 마음으로 지원 범위를 넓혔어요. 중견기업, 공기업, 외국계 기업, 심지어 스타트업까지.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리아오, 너 아직도 취업 안 됐어? 우리 동네 왕아저씨 아들은 벌써 텐센트 들어갔다던데? 고향에서 걸려온 친척의 전화가 가슴을 찔렀어요. 말로는 곧 될 거예요 라고 대답했지만 내 자신감은 이미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3개월 후 동기들과 베이징 시내 카페에서 만났어요. 대화 주제는 단 하나, 취업이었습니다. 나 이번에도 떨어졌어. 면접까지 갔는데 최종에서 탈락했어. 이제 눈을 낮춰야 할 것 같아. 우리 모두 비슷한 처지였죠. 칭화대를 졸업한 엘리트들이 이런 처지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들었어? 작년에 비해 IT 업계 신입 채용이 70% 줄었대. 친구 샤오밍의 말에 모두 침묵했어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많은 대졸자가 쏟아져 나오는 현실. 우리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가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아들 취업은 언제 돼? 옆집 아들은 벌써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선물 사드렸대. 처음엔 좋은데 면접 보고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6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명문대 나왔는데 왜 아직 백수냐? 너 공부에만 올인해서 인맥 관리 안 했지? 아버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만 하더니 사회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요즘은 능력보다 인맥이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밤새워 공부한 이유가 뭐였을까? 창문 밖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급여 기준을 낮추고 직무 범위도 넓혔어요. 전공과 관련 없는 일자리까지 지원했죠. 그러나 변한 것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만 귀하의 자격이 저희가 찾는 인재상과 맞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릅니다. 가끔은 내가 너무 오버스펙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곧 그것마저도 변명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됐죠. 1년이 지났어요. 베이징의 작은 원룸에서 매일 이력서를 수정하고 면접 준비를 하고 거절 메일을 받는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저축해둔 돈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엔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결국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커피숍에서 일하면서 취업 준비를 병행했죠. 리아오, 너 칭화대 나왔다며? 여기서 왜 이래? 매니저의 질문에 민망한 웃음만 지을 수 있었어요. 네. 저는 중국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시간당 25위안, 한국 돈으로 약 4,000원을 받으며 커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현실이 너무 씁쓸했어요. 가끔 커피숍에 들어오는 취업한 친구들을 보면 부러움과 질투가 교차했습니다. 그들은 멋진 정장을 입고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대화했죠. 반면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그들의 주문을 받았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친구의 주문을 받으며 눈을 마주치기 부끄러웠죠. 밤에는 꿈에서 학창시절로 돌아가곤 했어요. 시험에서 100점을 받고 상을 받고 모두가 박수를 치는 그 순간들. 그때는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고 믿었는데 어쩌면 그 믿음이 가장 큰 착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빌딩들 안에서 누군가는 지금 내가 꿈꾸던 삶을 살고 있겠지. 그들과 나의 차이는 뭘까? 운이 좋았던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놓친 걸까? 질문은 많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저희 꿈과 자신감은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졸업한 지 5년, 202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어요. 취업 준비생에서 이제는 그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대학 동기들도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미래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명문대 동기 중 한 명인 리웨이는 무급 인턴만 3년째 이어가고 있었어요. 기업들은 경력을 요구하면서 경력을 쌓을 기회는 주지 않았죠. 리웨이는 언젠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건 오지 않을 미래라는 것을. 또 다른 친구 수밍은 고민형 공장에서 단추 붙이는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칭화대 물리학과 수석 졸업생이 인형 단추를 붙이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자리가 있다는 게 어디야. 수밍의 말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일자리 자체가 귀해졌거든요. 왕리는 요식업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었어요. 시급 2,000원에 하루 12시간씩 일했죠. 적어도 밥은 먹을 수 있어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상처가 보였어요. 모두가 꿈을 접고 현실과 타협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나는 석사야라는 마지막 자존심을 붙들고 살았어요. 기술직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려 했죠. 하지만 그마저도 무너졌습니다. 결국 시급 3,000원짜리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야간 근무를 자처했는데 적어도 밤에는 취업 사이트를 볼 시간이 있었거든요. 도시는 우리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거리에서 마주치는 광고판 알바생들, 커피숍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위장 출근자들, 그들의 눈빛에서 같은 절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다는 이력은 더 이상 특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공부만 했다는 낙인이 되었죠. 베이징의 임대료는 계속 올랐고 생활비는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룸메이트를 구해 비용을 나눴지만 그마저도 버거웠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이 월세로 나갔어요. 식비를 아끼려고 라면만 먹다가 위장병이 생겼죠. 병원비가 두려워 약국에서 위장약만 사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화통화에서 늘 물으셨어요. 아들, 언제쯤 정식 취업할 거냐? 더 이상 답변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직 좋은 기회를 찾고 있어요. 라는 말도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자랑하던 걸 그만두셨대요. 우리 가족의 자랑거리였던 아들이
이제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고향에 내려갔을 때 옛 중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그는 대학도 안 갔지만 고향에서 작은 가게를 열어 꽤 잘 살고 있었죠. 리아오, 그렇게 공부 잘하더니 지금 뭐해? 그의 질문에 웃음으로 얼버무렸어요. 그날 밤 어린 시절 제 방에 누워 생각했어요. 다시 중학생으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할까? 우리 세대는 바오프라고 불렸어요. 채워진 세대라는 뜻인데 너무 많은 인재가 쏟아져 나와 일자리가 포화 상태라는 의미였죠. 중국의 대학 진학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대졸자는 매년 1,000만 명 이상 배출되었어요. 하지만 시장은 그 인재를 다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중년 남성이 신문을 읽는 걸 봤어요. 헤드라인은 중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그 옆에는 고학력 청년들, 택배기사로 전락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우리 이야기였죠. 중국의 경제 성장은 둔화되었고 젊은이들의 꿈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리아오, 이거 어때? 배달 알바. 친구 앙리가 보낸 문자에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배달 알바는 최소한 시간당 4,000원은 벌 수 있다고 했죠. 저희 석사 자존심이 상처받는 순간이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결국 문자에 답을 보냈습니다. 연락처 좀 알려줘. 그렇게 저는 명문 칭화대 전자공학 석사 출신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처음 오토바이를 타던 날 무언가가 내 안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배달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베이징 곳곳을 누볐어요. 처음에는 오토바이 운전이 서툴러서 넘어지기도 했고 비 오는 날에는 온몸이 젖은 채로 배달해야 했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일거리가 많았다는 점이었어요. 코로나19 이후 배달 산업은 급성장했거든요. 첫 한 달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중에 돈이 모이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시간당 4,000원이면 하루 12시간 일해서 월 35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어요. 물론 여기서 오토바이 렌트비, 기름값, 배달앱 수수료를 제하면 실제 수입은 250만 원 정도였지만 그래도 편의점보다는 나았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은 또 다른 벽을 보여줬어요. 너무 많은 청년이 배달 일에 몰리면서 수수료는 반토막이 났죠. 배달 건당 수수료가 줄어들었고 배달 시간은 더 촉박해졌어요. 이제 시간당 수입은 4,000원도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적어도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배달 중에 마주치는 다른 배달원들 중에서도 고학력자들이 많았어요. 한 번은 화장실에서 마주친 배달원이 북경대 법학과 출신이라고 했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 세대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는 고향 부모님과의 영상통화가 가장 힘들었어요. 배경이 보이지 않도록 벽을 등지고 통화했죠. 회사 일이 바빠서 잠깐만 얘기할 수 있어요 라며 짧게 끊었습니다. 부모님께 제가 배달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릴 용기가 없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상심하실지 뻔했으니까요. 비 오는 어느 날이었어요. 이틀 연속 비가 내리면서 배달량은 2배로 늘었지만 도로는 미끄럽고 위험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면서 온몸이 흠뻑 젖었어요. 비옷을 입어도 소용없었죠.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빗물에 젖은 채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17살 때의 리아오에게 지금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떨까? 그 꿈 많던 소녀는 이런 미래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러려고 이렇게 공부했나? 그때 옆에서 또 다른 배달원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연대감이었어요. 신호가 바뀌자 우리는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방울은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은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어 은행 앱을 확인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월세와 생활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은 고작 8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저축도, 미래 계획도 불가능했어요. 청년 실업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학 구조 조정을 시작했어요. 너무 많은 대학 졸업자가 배출되니 차라리 대학 정원을 줄이겠다는 거였죠. 그러나 이미 졸업한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배달 도중 큰 기업 건물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로비에 서 있는 정장 입은 직원들을 보며 생각했죠. 저들과 나의 차이는 뭘까? 그들 중에도 분명 명문대 출신이 많을 텐데 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할까요?
운명일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놓친 걸까? 배달 도중 스마트폰 알림이 울렸어요. 취업 사이트에서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거절 통보였죠.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런 메일을 받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렸나 봐요. 괜찮아.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 말이 점점 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가끔 배달을 마치고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기곤 했어요. 부모님의 기대, 학창 시절의 꿈, 그리고 지금의 현실. 이 모든 것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적어도 매일 이력서 하나는 보내고 취업 정보는 체크했습니다. 희망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광고판 알바를 시작한 날이었어요. 배달 일이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추가 수입이 필요했거든요. 주말마다 베이징 번화가에서 광고판을 들고 서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급은 약 3,000원으로 배달보다 낮았지만 적어도 비를 맞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었죠. 왕푸진 거리에서 새로 오픈한 카페의 광고판을 들고 서 있던 그날, 우연히 한국인 관광객 준혁을 만났어요. 그는 길을 잃은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혹시 영어 할 줄 아세요? 천당공원 가는 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영어로 묻는 그의 말에 영어로 대답했어요. 칭화대에서 공부할 때 영어는 필수였으니까요. 길을 설명해주고 나니 그가 반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와, 영어 정말 잘하시네요. 혹시 지금 이 근처에 괜찮은 식당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국 전통 음식 먹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준혁은 한국에서 온 여행객으로 첫 중국 방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광고판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근처에 라오징 식당이 있어요. 베이징 덕은 꼭 먹어봐야 해요. 제 추천에 그는 고맙다며 웃었죠. 그리고는 문득 제게 물었어요. 실례지만 학생이세요? 아니면 직장인? 그 질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칭화대 석사 출신이 광고판 알바를 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왜인지 이 낯선 외국인에게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칭화대 석사 졸업생이에요. 지금은 일자리를 찾는 중이고 그동안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칭화대요? 중국 최고 대학 아닌가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의 반응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고학력 실업자라는 말이 더 이상 놀랍지 않은데 외국인에게는 여전히 놀라운 일인가 봐요. 한국에서는 칭화대 나오면 취업하기 쉬울 것 같은데 중국도 취업이 어려운가요? 이 질문을 계기로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 과도한 경쟁, 그리고 바오프 세대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진지하게 들었죠. 그러다 문득 한국에 대해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본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청년도 수박 못 사 먹는다라는 말이 유행했거든요. 중국의 인터넷과 언론에서는 한국의 청년들이 심각한 실업과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다고 자주 보도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하지 않나요? 들어보니 한국 청년들은 수박도 못 사 먹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던데. 준혁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 그거요? 그건 약간 과장된 이야기예요. 물론 한국도 청년 문제가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본 시급이 1만 원이라고 해요. 직장인 평균 월급은 300만 원 정도이고 웬만하면 방 한 칸은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강조한 것은 노력하면 성취가 따라온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한국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열심히 하면 기회는 있어요. 저도 평범한 대학 나왔지만 지금은 IT 회사에서 일하면서 괜찮은 수입을 벌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의 말을 반신반의했어요. 중국 언론에서는 항상 한국 청년들의 절망적인 상황만 보도했거든요. 헬조선이라는 말도 자주 인용되었죠. 하지만 준혁의 솔직한 표정과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대기업 아니어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일하면서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집값은 비싸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왜인지 그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까지 중국에서만 살아왔던 저에게 다른 나라의 현실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준혁은 핸드폰을 꺼내 자신의 일상을 담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강에서 친구들과 맥주 마시는 모습, 주말에 등산하는 모습, 그리고 작지만 깔끔한 자신의 원룸까지. 가끔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즐기면서 살아요.
한국에 기회가 있다면 한번 와보세요. 영어도 잘하시고 중국어도 할 수 있으니 기회가 있을 거예요. 대화를 마치고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한국은 그가 말한 것처럼 기회의 나라일까? 아니면 중국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헬조선일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처음으로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엿보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어쩌면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문득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한국과 중국의 청년 현실은 정말 어떻게 다른 걸까? 중국 뉴스 사이트에서 한국 청년 수박이라고 검색했더니 익숙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한국 청년들, 수박 한 통 사기 위해 새끼 굶어야 라는 제목의 기사가 가장 위에 있었어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한국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청년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수박 가격이 3만 원이라서 알바생 기준으로 4시간은 일해야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준혁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잖아요. 호기심이 생겨서 더 찾아보고 싶었지만 중국에서는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해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었어요. 만리방 화벽이라 불리는 인터넷 검열 시스템 때문이었죠. 하지만 다행히 예전에 학교에서 연구할 때 써봤던 우회 프로그램이 아직 남아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그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한국 청년 일상이라고 검색했어요. 화면에 펼쳐진 영상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강에서 치맥 먹는 젊은이들, 퇴근 후 즐기는 취미생활, 월급 공개 콘텐츠들. 중국 언론이 그려온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한 유튜버는 월급 250만 원으로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반값으로 60만 원을 내고 식비와 교통비, 통신비를 제하고도 매달 50만 원은 저축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한국의 일반 직장인들이 주말에 어떻게 여가 생활을 즐기는지 보여줬어요. 등산, 카페, 영화, 쇼핑.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표정에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우린 왜 이렇게 되었나?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어요. 이제까지 자신이 쏟아부은 노력. 그걸 짓밟은 사회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통제된 사회, 거짓된 언론, 그리고 중국 내 소셜미디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한 방향의 이야기만 들려주고 있었던 거죠. 중국과 한국, 두 나라 모두 경쟁이 치열한 사회예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적어도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있어 보였어요. 반면 중국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오프 현상으로 인해 기회조차 얻기 힘들었죠. 밤새 여러 영상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어요. 한국의 취업 사이트도 둘러봤는데 외국인을 위한 구인 광고도 꽤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어와 영어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찾는 곳이 많았어요. 내 기술과 언어 능력으로도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어릴 적 꿈이 떠올랐어요. 세계를 여행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던 그 꿈. 공부에 매달리느라 완전히 잊고 살았던 거죠. 어쩌면 지금이 그 꿈을 되살릴 기회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현실적인 걱정도 컸습니다. 외국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언어 장벽, 문화 차이, 비자 문제, 게다가 부모님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부모님께 중국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외국으로 가려고 해요라고 말하면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밤새 검색하고 고민한 탓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오히려 머릿속은 선명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아침 풍경이 보였어요. 스모그가 자욱한 하늘, 빽빽이 들어선 아파트들, 그리고 출근 시간에 북적이는 사람들. 이 도시에서 저는 5년 동안 꿈을 쫓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준혁과 교환한 연락처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에서 외국인이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언어 능력과 전문성이요.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영어로 소통 가능한 회사들이 있어요. 중국어 가능한 인재를 찾는 곳도 많고요. 메시지를 읽고 나서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했어요. 안녕하세요부터 배우기 시작했죠. 어렵지만 왠지 재미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열쇠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틈틈이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배달 중에도 이어폰으로 한국어 강의를 들었고 쉬는 시간에는 단어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희망을 느꼈어요. 그것은 아주 작은 불빛이었지만 어두웠던 제 미래의 작은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준혁은 일주일 더 베이징에 머물다가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동안 몇 번 더 만나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은 여전히 기회의 나라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만난 날이었어요. 저를 포함해 5명의 칭화대 동기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처지였죠.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맥주 몇 잔이 들어가자 솔직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냐? 수밍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답하지 못했어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있던 의문이었으니까요. 내가 어제 통계 봤는데 중국 대졸자 연간 1,000만 명이 넘는데 일자리는 300만 개도 안 된대. 리웨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게다가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로 해외 기업들도 중국에서 철수하는 추세라던데.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현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현실을 소리 내어 말하는 건 더 고통스러웠어요. 5명 모두 명문대 출신인데 몇 년째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존심도 없어졌어요. 그저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수준이었죠. 솔직히 말해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땠어?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었을까? 왕리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그 시절에는 대학만 나오면 직장이 보장됐대. 물론 지금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진 않았지만 적어도 미래에 대한 확신은 있었다고. 제 말에 모두 쓴웃음을 지었어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대로 계속 버티다가 언젠가 기회가 오길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할까? 그때 샤오징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해외 취업이라도 알아볼까?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해외 취업. 솔직히 생각은 해봤지만 너무 현실성 없게 느껴져서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주제였어요.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어디로 갈 건데? 리웨이가 물었어요. 일본이나 싱가포르. 아니면 한국도 괜찮을 것 같아. 적어도 여기보다는 기회가 많을 거야. 샤오징의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불과 며칠 전 준혁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거든요. 사실 내가 최근에 한국인을 만났어.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그 사람 말로는 한국에서는 아직 기회가 있대. 중국어와 영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찾는 회사도 많고 친구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작은 불빛이 그들의 눈에 어렸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죠. 진짜 얼마나 벌 수 있는데? 수밍이 궁금해했어요. 그 친구 말로는 평균 월급이 300만 원 정도라고 했어. 우리가 여기서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도 5천 위안 벌기 힘든 걸 생각하면 모두 생각에 잠겼어요. 해외 취업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가족과의 이별. 하지만 여기 중국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난 일본어 조금 할 줄 알아. 도쿄로 가볼까 생각 중이야. 왕리가 말했어요. 난 프로그래밍 실력을 더 키워서 싱가포르 쪽으로 지원해볼까 해. 리웨이도 이야기했죠. 대화는 점점 더 진지해졌어요. 각자 어떤 나라로 갈 수 있을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의 대화에 절망 대신 희망이 느껴졌어요.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마음속에는 미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정말 해외로 떠나는 것이 답일까? 중국을 떠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집에 돌아와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평소처럼 근황을 물으시는 부모님께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사실 요즘 외국에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화면 속 부모님의 표정이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외국이라니? 어디?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한국이요. 제가 영어도 할 줄 알고 중국어는 원어민이니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어머니의 눈에 걱정이 어렸어요. 그렇게 멀리 가면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선 계속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5년 동안 취업 준비했는데도 안 되는 거려. 한국에서는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걱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하는 듯했죠.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부모로서 응원해줄게. 하지만 철저히 준비해야 해. 그냥 무작정 가는 건 위험하니까.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부모님은 항상 최고만을 바라셨지만 지금은 제가 행복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창가에 서서 베이징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같은 하늘 아래 한국에서는 지금 어떤 청년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저도 그들처럼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어 공부, 비자 정보 수집, 취업 사이트 가입,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어요. 마치 오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짧은 사이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준혁이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이 왔어요. 2025년 5월의 어느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고 한국 기업들의 채용 정보도 찾아봤어요. 아직 초보 수준이지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리아우입니다. 정도는 말할 수 있게 되었죠. 준혁이 떠나기 전날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공항에 배웅 가도 될까요? 그는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이죠. 고마워요. 베이징 수도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생각이 많았어요. 불과 2주 전만 해도 저는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배달원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꿈을 찾아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됐다는 게 신기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 출국장 앞에서 준혁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어요. 왔구나. 리아오. 한국어 공부는 어때? 준혁이 반갑게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준혁 씨.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죠. 준혁은 환하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발음이 좋은데 금방 늘 것 같아.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한국인 친구는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어요. 그저 지나가는 여행객에 불과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준혁 씨,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뭘, 별거 한 것도 아닌데 너 같은 친구가 한국에 오면 좋겠다. 언제든 연락해. 그는 웃으며 명함을 건넸어요. 내 회사 정보야. 혹시 한국에 오게 되면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명함을 받아들고 바라봤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라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한국어를 잘 읽지 못했지만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미래로 가는 티켓처럼 느껴졌어요. 비행기 시간이 다 됐네. 이제 가봐야겠다. 준혁이 말했어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준혁은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봤어요. 그가 사라진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길, 가슴 속에서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결심이 굳어지는 느낌이었죠. 혼자 걷는 길,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가보고 싶다. 한국. 그 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 스마트폰으로 한국 취업 비자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중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려면 27 비자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회사의 스폰서십이 필요하고 학력과 경력 증명도 필요했어요. 칭화대 석사학위가 도움이 될까 생각했어요. 중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어쩌면 한국에서는 다를지도 모르죠. 중국어 교사, 무역회사 통역사, IT 기업 개발자. 제가 지원할 수 있는 직종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엄마, 제가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볼 거예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그게 너에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니? 네. 여기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어요. 실패하더라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알았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부모로서 바라는 전부야. 건강만 챙기고 자주 연락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베이징의 고층 빌딩들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5년을 보냈지만 이제는 떠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로운 꿈을 찾아서 책상에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한국어 공부에 더 집중할 것. 둘째, 이력서를 영어와 한국어로 준비할 것. 셋째, 준혁이 알려준 회사들에 지원해볼 것. 넷째,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할 것. 창문을 열어 베이징의 밤 공기를 마셨어요. 어디선가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왠지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언젠가 한국에서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실에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의 언론이 한국을 어떻게 그리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한국이 정말 수박도 못 사 먹는 나라인지 아니면 준혁이 말한 것처럼 기회의 나라인지. 배달 일을 하면서도 계속 한국어를 공부할 거예요. 밤에는 취업 정보를 찾고 이력서를 쓰고 면접 준비를 할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거예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멀리 하늘을 바라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특별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를 한국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별처럼요.
언젠가 반드시 저는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할 거야. 카메라는 제 뒷모습을 비추며 점점 멀어집니다. 베이징의 밤하늘 아래 한 청년이 새로운 꿈을 품고 서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별을 바라보는 그 청년의 눈빛에는 이제 절망 대신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리아오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중국의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취업의 문을 열지 못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청년의 사연이 아닌 오늘날 중국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는 바오프 세대의 고통,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절망감이 리아오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었지요.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기본 시급 1만 원, 평균 월급 300만 원, 세계적인 기업들이 즐비한 나라, 한국인의 성실함과 열정이 만들어낸 선진국의 모습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